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69편 정중부 정권 닻을 올렸지만. 명종 4년, 서기로는 1174년 12월에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뽐내던 예의방이 정중부의 아들 정균의 사주를 받은 한 승려에 의해 살해됨으로써 예의방 정권이 막을 내립니다. 고려사 세가편에서는 그 대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균이 비밀리에 반란 진압을 위해 출정을 준비하고 있던 승려 종참 등을 유인하여 이방을 처단하고 그 도당들을 잡아 죽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철권을 휘두르던 무신난의 상징적인 존재 예의방이 정중부 아들 정균과 승려 몇 사람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압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라 조정의 권력 교체를 가져온 그 거사가 그렇듯 소수 인물들의 모의와 작당에 의해서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사의 고려 무신정권 편을 집필한 전남대 김당택 교수는 그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한 이방 살해는 조이총의 난에 대한 제2차 토벌군의 출동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균의 이러한 거사는 종군승, 즉 전쟁터에 나갈 승려들과의 결탁 아래 은밀히 행하여졌는데, 집권자였던 이방의 피살 소식이 토벌군 사이에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한가닥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토벌군의 지휘부가 기탁성, 진준, 경진 등을 주축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2차로 출정 준비를 하고 있는 토벌군의 지휘부가 무신의 난 당시에 고위직에 올라있던 무인들로서 이고나 이의방 등의 행동대원들과는 달리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인물들이란 얘기입니다. 정중부를 포함한 그런 원로급 무인들 사이에 사전에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 출정에서는 반드시 서경 반란군의 길을 꺾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서경의 주전군들이 그 세가 만만치 않기로서니 조정에서 파견한 군사들이 또다시 지난번처럼 힘없이 패하고 돌아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요. 병법으로 유명한 손자도 무릇 지피지기를 해야 승산이 있다 했거늘, 우리 조정의 토벌군이 어째서 한낱 반란군에게 패했는지 그 원인을 헤쳐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패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난 연후에 출정을 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지난번에 토벌군을 이끌고 가서 패전을 했던 장수는 이방 장군이 아니오. 이방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요. 하면 패전의 책임을 어떻게 묻자는 얘기요? 패전의 책임을 묻는데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이방이한테 무슨 책임을 더 묻자는 것이오? 서경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들 중엔 4년 전에 이의방과 이고 등이 의종 임금을 왕위에서 내쳤고 결국 이의민을 시켜서 살해했기 때문에 다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실제로 그 명분이 백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4년 전의 거사 때 의정을 폐하고 지금의 임금을 옹위한 책임을 우리 원로급 무관들도 피해갈 수는 없는 일 아니오. 하지만 실제로 칼에 피를 묻히고 숱한 문신들을 무차별로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쪽은 이고나 이방을 비롯한 산원급 혹은 그 이하의 졸개들이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이 저질렀던 군주 학살의 원죄를 함께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원로층에서 정중부 상장군을 받들고 정사를 이끌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다. 지금 장군의 그 말은? 예, 이 기회에 이방이와 그 도당을 없애버리고. 뭐라고 했어? 계급이 낮은 철부지들이 지난 4년 동안
정사를 농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불러왔는지 알지 않소? 이번에 그 자들을 도모하십시다. 하면 누구를 앞세워서? 정중부 상장군한테는 정균이라는 영명한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아들이 어찌 독단으로 그런... 우리가 무관들을 설득할 것이고 이방이한테 불만이 많은 승려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좋소. 그리 합시다. 김당택 교수의 논문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정균에 의한 이의방의 제거는 무신난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무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제1차 출정군이 조이총을 토벌하지 못하고 대패한 데 대한 책임을 이의방에게 돌려 그를 살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의방이 제거된 뒤에 무신 정권이 무신난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정중부 등의 손에 넘어간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부대학의 유창규 교수 역시 김당택 교수의 견해에 일정 부분 찬성하면서 정균이 이의방을 살해한 이면에는 아버지인 정중부로 대표되는 원로 무인층에 사전 묵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뭔가 이게 조이청란이 일어나면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새가 좀 컸죠. 그래서 이제 이방 뭐 출동하고 해서 막으려고 그러지만 좀 실패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또 조이청이 내세우는 게 보면은 정중부 입장에서는 굳이 꼭 싫은 것만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들만 꼭 피해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막말로 좀 싫은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런 차제에 어떻게 보면 이방도 좀 제거해버리고 원래 우리 고위 무위층들이 소위 말하는 장군층들이 말이야 다시 정권 뭐 잡자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 어떤 그 넌지시 뭐 부자간에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고 그 점에서 정균도 아버지 뜻을 뭐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차례 이방 제거하면서 명분도 조이청이 나는 명분도 없애자 하는 생각했을 거라고 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의방이 살해되고 난 직후의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제조사 이광장과 좌부 승선 문극겸은 들어라. 지금 승려들이 이의방을 살해한 문제를 두고 사방이 어지러우니 그대들은 보제사에 가서 거사에 가담했던 승려들을 위로하도록 하라. 이의방 제거에 힘을 합했던 승려들은 당시에 모두 보제사라는 사찰로 들어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문극겸 등의 원로 문신들이 왕의 명을 받고 찾아가서 별 무리 없이 설득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대학의 최홍석 교수의 견해는 앞서의 김당택 교수나 유창규 교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족당 세력이 아들 정균, 사위 송유인, 그리고 그 송유인의 아들 송군수, 그리고 사위 또 왕규 이런 사람들이 그 족당 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또 장군, 김광영, 지우, 석화 등이 당열을 구성하거든요. 이런 족당 세력들은 세력 결집이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고 정치 이념이라든가 정책상의 어떤 차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무신 정권 성립기의 정치 형태가 일종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였고 최고 집권자의 권력 기반이 협소하고 또 강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쿠데타에 의해서 그 이전 집권자의 족당 세력을 좀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의 이의방 세력이나 이의방을 죽이고 새로이 정권을 잡게 된 정중부 세력이나 자신들이 권력을 휘어잡게 된 중심은 족당과 여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의방 정권의 실권을 휘어잡았던 이의방과 그의 형 이준의, 그의 동생 이일인, 종형 이춘부 등이 족당을 이루고 고득원, 유윤원, 이영령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동조하는 여당의 무리를 이루어서 권력 상층부를 구성하였을 뿐 무슨 이념이나 정책 노선에 따라서 파벌을 이룬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방이라는 권력자가 살해됐다면 그저 이의방과 그 족당들이 살해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는 과정에 그리 큰 소용돌이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무신 정권을 좌지우지하던 이의방이 살해되고 정중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한 정중부 정권이 장차 고려 조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우선 요즘으로 치자면 첫 개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대왕 폐하, 중서시랑 평장사 최유천공이 세상을 하직하였다 하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일찍이 이할림 집주를 찬술하신 훌륭한 분이 아니었더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폐하. 예를 갖춰서 정중히 모시도록 하라. 그리고 새로이 나라 일을 맡을 관리들을 어명으로서 발표할 것이다. 정중부를 문화시중에 임명할 것이며 진준을 참지정사에, 경징을 지문화성사에, 기탁성을 지추밀원사에, 송유인을 추밀원사에, 그리고 이광정을 추밀원 부사 어사대부에 임명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중부가 고려 조정의 권력을 휘어잡게 되면서 그와 함께 권력을 이끌어갈, 말하자면 정중부 정권의 팀워크가 갖춰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중부 정권의 이러한 조각 내용을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남부대 유창규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죠. 정례에는 우리가 그 문벌 귀족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무신 귀족 정치가 등장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상위급 무인들이 이제 예전에는 문인 대신해서 걔들이 이제 정권 잡은 거죠. 물론 거기에 바탕은 군사력이겠지만, 그 실제로 정중부 등장하는 것은 원래 무신론의 평가를 떠나서 무신난을 일으킨 그 본질에서는 상당히 이제 벗어난 시점 정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려 왕실이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상황도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역시 그 고위급 무인들이 이제 문인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귀족화하는 이런 발판으로서 이제 정중부 정권이 슬슬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닌가. 김당택 교수의 견해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래 이고나 이의방 정권의 경우 하급 무인들이 권력을 전행해 왔는데 정중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제는 무신의 난 시기에 비교적 온건한 자세를 취했던 온건파 고위 무신들이 정치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톨릭대 최홍석 교수는 그런 의견 자체에 찬동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명종 4년 12월에 인사발령에 나타난 그런 인물들이 그 이전에도, 즉 이의방 정권기에도 이미 고위직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예를 들면은 정중부는 이미 명종 3년에 문화평장사로 재직 중이었고, 또 그 기탁성이나 진준 등도 이의방 제거 전에 벌써 각각 그 추밀원 부사, 지추밀원사 이런 그 직책에 재직 중이어서 이의방 제거 전에 재취 고위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의방 정권기의 어떤 그 구성하고 그 정중부 정권기의 구성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홍석 교수는 이의방 정권의 족당 세력과 정중부 정권의 족당 세력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권력을 이끌어가는 무신들의 구성에는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의방과 정중부의 족당과 각각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간의 세력 교체가 있었을 뿐이지 하급 무신들의 세상에서 고위급 무신들의 세상으로 바뀐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패한 고려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요덕현으로 가서 아직까지 우리 서경군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저들을 모조리 쳐부술 것이다. 돌격하라! 고려의 중앙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조이총은 고려 서북부의 이곳저곳을 공격합니다. 드디어 조이총의 반란군이 지금의 함경남도 요덕군에 해당하는 요덕현을 공격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고려 중앙조정의 대응입니다. 대왕 폐하, 신 전중감 유웅규이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불렀소. 공이 과인의 사신을 맡아야겠소. 사신이라면
또다시 금나라에 다녀오라는 말씀이시옵니까? 금나라가 아니라 서경에 다녀오란 얘기요. 서경이라면 반역의 도당을 이끌고 있는 조위총에게 다녀오라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자, 여기 과인이 조서를 내릴 것이니 조위총에게 건네주고 항복을 권하도록 하시오.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대왕폐하. 고려사인은 명종이 반란의 우두머리인 조이총에게 유흥규 등을 선유사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유사란 상대를 설득하고 회유할 목적으로 보내는 사신을 일컫습니다. 그 선유사를 통하여 조이총에게 보낸 명종의 조서는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짐이 신민의 추대로 인하여 조정의 왕업을 계승하여 오른 지가 이제 6년째가 되었노라. 문무 신하들의 협력과 보필에 힘입어 사만을 수호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적신이 나라의 정치를 오로지 제 마음대로 하고 불의한 일을 무시로 해서 그 피해가 중앙과 지방에 미쳐 사람들이 원망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상배반하여 전란이 일어나게 됐다. 그 적신은 이미 경들이 고발한 바에 따라 소탕하였노라. 이제 짐은 경들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서 사신을 보내 선유하오니 짐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다시 충성을 바치도록 하라. 임금이 반란군의 수계에 내린 조서치고는 그 내용과 격식이 지나치게 유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면 중앙조정의 군사를 파견하여 진압하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회유할 선유사라는 사절단을 반란군 수괴에게 보냈을까요? 가서 치면 되지 않느냐? 중앙군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중앙군이라는 것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군대도 전투체제로 편성해서 지휘관 임명해서 가야 되는데 서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금 기본적으로 주진군 토착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인들이 포진해서 평소에 방어를 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자, 그 지역들이 서로 성들끼리 연결이 돼서 연합해서 이제 조이청에 난이 일어나는 셈인데 이거 가가지고 뭐 쉽게 우리 중앙군 결성해서 가서 토벌군 잡자 이럴 정도의 이런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상대였고 또 기본적으로 서경이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적인 이 군사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규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가톨릭대 최홍석 교수는 조이총 반란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조이총의 나는 그러니까 반무신항쟁이라고 하는 권력투쟁적 성격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 이후까지도 소위 조이총 여중의 난이라고 해서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무신 권력투쟁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서북 지역민들의 민중항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결합됨으로 해서 조이총의 난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쉽게 토벌하지 못하고 회유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 제19대 임금인 명종 시기의 고려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당연히 당대 역사의 주인공이어야 할 명종 임금에 대한 얘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무신 권력자들의 얘기만 난무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려의 군주였던 명종은 그저 허수아비처럼 무신들의 권력에 업혀가기만 했을까요?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에는 명종이 백성을 향해 내린 조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중대한 책임을 맡았으나 지혜가 모자라고 우둔하여 상하간 인심은 날이 갈수록 야박해지고 있다. 더욱이 서북지방의 인민들이 연이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시체가 들판에 널리고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므로 살벌한 기운이 화기를 손상시키고
처변이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짐이 덕이 없는 탓이니 실로 근심이 되고 속이 타서 잠시도 편안한 적이 없노라. 물론 이 조서의 뒤쪽으로 가면 지방 관리들의 비행과 죄과를 엄단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권신들의 상벌이 공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어명이란 이름으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되는 명종의 조서에는 정사가 뒤틀린 데 대한 자책이나 한탄을 늘어놓거나 임금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얘기들만 공자님 말씀처럼 늘어놓고 있을 뿐, 국왕으로서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리더십을 내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조이총의 반란과 정중부의 전횡을 바라보는 명종의 심사는 어떠했을까요? 조이총이 난이 성공하면, 아니면 실패하면 이 성패의 문제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지위라든지 자기 자신의 왕위 문제가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뭐 조이총이 성공해가지고 다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자기를 왕위로 인정하고 있는 건 정중부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말이지 속마음으로 들지 모르지만, 야,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전말할 때 그냥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입장을 표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중부 입장을 그렇게 해서 자기도 대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명종이 사실상 여기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 의사를, 주체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대의 명종으로서는 실권자인 정중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창규 교수의 분석입니다. 고려사에는 당시 정중부의 행태에 관하여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중부는 연령이 이미 이른에 이르렀으나 권세 있는 지위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낭중 정충이가 정중부에게 아부하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상장군 나리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그만 벼슬을 접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어오나 그런 여론을 물리칠 방도가 있사옵니다. 그래? 그 방도가 무엇인가? 임금이 재상에게 궤장을 내려주면 설령 나이가 이른이 되어더라도 벼슬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한나라의 공광도 왕의 그 궤장을 내려받았는데 그 뒤로 일체 국사를 먼저 그 공광에게 일일이 결제를 받았다 했사옵니다. 그런 방도가 있었구나. 그리하여 정중부는 이후로도 중방에 앉아서 남의 죄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며 문무백관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가서 축하를 드렸다. 한마디로 정중부가 국사를 전횡하였다는 얘긴데, 그러나 최홍석 교수는 명종이 측근의 문신들과 함께 일정 부분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권을 행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중방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왕권을 정점으로 한 정치체제가 유지됐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신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그 무신들에 의해서 쉽게 견제되기도 하지만은, 이를테면은 유공권, 민영모, 염신약 이런 그 문신들이 존재하면서 그 잠저시의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명종의 신임을 받아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신 정권 초기를 보면은 한때 그 문신 대관들이 중심이 돼서 당시 집권하고 있던 이의방의 형 이준이, 그리고 사돈 문극겸이 그 권세를 부리는 걸 비판하기도 하고, 또 정중부 세력의 불법 행위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명종이 무신 권력자들에 대하여 일정 부분 견제를 했다는 징후는 명종 5년 4월에 발표한 임금의 조서에 나타납니다. 요사이 형벌이 함부로 행해지고 있다.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은 임금의 권한인데 권력 있는 신하가 조정에 있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이 함부로 돼서 상도를 문란하게 하고 질서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습을 고치지 아니하면 나라의 체면을 손상할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만약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담당 관우는 법을 들어 논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국왕의 특권인 상벌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명종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극히 제한된 것이었을 뿐 명종이 정중부 등 무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치 행위를 할 엄두는 낼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명종 5년 5월 경들은 들어라. 사사로이는 지임의 형님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 고려 왕실로서는 선왕이신 의종대왕께서 세상을 하직하신즉 그 장미를 경건하게 올릴 것이니 모두 소복을 차려입고 예에 임하도록 하라. 고려 왕실에 갑작스럽게 장례의식이 열립니다. 5년 전에 무신의 난 때 살해된 의종의 장례를 뒤늦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전왕인 의종의 상사를 발표하고 백관들이 3일 동안 소복을 입었다. 사흘 뒤 동편에 장사를 지내는데 내시 10명이 호위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고려 조정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죽은 의종의 장례를 새삼스럽게 이때 와서야 지내게 되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서북의 백성들은 들으라! 우리들의 이전 임금이었던 대왕폐하께서 어찌 돌아가셨는지 아는가? 자랑무도한 무신들에 의해 거제현으로 추방되었다가 비참하게 학살되었다. 헌데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저자들은 군주를 살해한 죄업을 반성하기는커녕 선왕의 장례조차 지내지 않고 있다. 저자들을 어찌 우리 고려의 군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서북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조이총이 이렇게 공박을 하고 나섰으니 의종의 장례를 지내지 않고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이총이 의종시해를 반란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고려사절에 수록되어 있는 명종 5년 5월의 기사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군 박존이가 일찍이 조정의 사신으로 운중도에 갔다. 그는 선왕의 시체를 물에 던질 때 그 가마솥을 건져와 조정에 바친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 지방의 사람들이 조이총과 뜻을 함께하여 박존이의 목을 베어 죽였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조이총 등은 물론 서경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거병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경에서 조정을 거머쥐고 있는 세력들이 전왕인 의종을 무지막지하게 살해하고 장사도 지내지 않는 무리들이니 타도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반란 세력을 이끌었던 조이총이 의종시해를 명분으로 내건 배경을 최웅석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국왕을 강제적으로 폐위하고 시해한다는 것은 그 유교적인 예에 의하면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보당이나 조이총이 주도한 그 반무신항쟁이라는 것은 의종의 복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의종을 시해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무신들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질 때도 이게 의종 시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에게 아주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방 형제 사이가 벌어졌을 때 그 형 이준이가 이방을 공격하면서 의종 살해자라고 막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중부는 무슨 생각으로 반란군 조이총의 그러한 주장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임금에 대하여 장사를 지내고 시호를 올리고 묘호를 정하고 그랬을까요? 유창규 교수의 얘기입니다. 조이총란이 이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거의 강하지만 결국은 이거 진압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중부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상급무인들이 어쨌든 이제 정권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방이나 이고 애들처럼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잔인무도한 놈들 아니다. 우리는 윤리도 갖고 있는 놈들이다. 우리는 어떤 질서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무인들은 말이야 소위 장군급 이상들이었기 때문에 고위무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서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이 하급 무인들이 이렇게 해버렸다. 사실은 어떻게 면피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치적인 자기의 지위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뭐 조이총이가 이방이 뭐 우정 시해했던 사건 물고 나온단 말이죠. 물론 정중부 역시 이의방, 이고 등과 함께 무신의 난을 일으켰으니 의종을 폐위한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으나 이의방을 제거한 뒤에
뒤늦게나마 죽은 의종의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의종 씨의 책임을 당대 하급 무인들이었던 이의방, 이고, 이의민 등에게 전가하고 스스로는 그들과는 다른 고위급 무인이었음을 천명하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처지가 무척 곤란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70년 당시에 경주까지 내려가서 직접 의종을 살해하여 물속에 내던졌던 이의민이었습니다. 이의민의 경우는 그가 이제 직접 경주로 내려가서 의종을 자기 손으로 이제 시해한 만큼 그 책임의 굴레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경대성이 집권하면서 이의민을 포함한 정적들한테 그 왕 시해의 책임을 물어서 자기한테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충원이 이의민 제거를 할 때 그 명분도 역시 그 왕을 시해했다는 그 죄를 범한 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민한테는 의종 시해의 책임이라는 것이 완전 정치적 굴레였죠. 이의민이 그 굴레를 어떤 식으로 벗어나려 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군사들은 들으라! 그동안 이곳 연주성은 우리의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성 밖에 흙을 쌓고 무기를 설치했으니 아무리 초롱성이라 한들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자, 군사들은 모두 성루를 향하여 활을 쏘아라! 성 안의 반란군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자, 성문을 부수고 진입하라! 장군 두경승은 연주성이 오랫동안 항복하지 않으므로 성 밖에 흙을 쌓고 대포를 설치하여 성을 공격하니 성이 함락되었다. 자, 이제 우리는 서경으로 가서 윤인첨 대장군이 이끄는 군사와 합세하여 조이총이 진을 치고 있는 서경을 공격할 것이다. 자, 가자! 연주성을 함락한 두경승은 군사를 이끌고 윤인첨이 진을 치고 있는 서경, 즉 지금의 평양으로 진격합니다. 두경승 장군, 그래, 연주는 어찌 되었나? 예, 대장군. 연주성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일부 장졸들을 남겨 성을 지키게 하고 이곳 서경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적을 공격할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곳 서경은 성이 험난하고 견고하니 군졸들이 모두 성벽을 직접 오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럼 어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군사가 많으니 성을 단단히 포위하고서 저들이 외부에 나와서 식량을 들여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면 틀림없이 항복을 하고야 말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은 성의 동북쪽에 흑산을 쌓아두고서 저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자! 그렇다면 윤인첨과 두경승의 그러한 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조이총의 군사들은 먹을 것이 다하여 사람의 시체를 먹기에 이르렀다. 때때로 적들이 도전을 해오기도 했으나 성벽을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았다. 사로잡은 자가 있을 때는 옷과 음식을 주어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자 성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성을 기어올라 성 밖의 벽에 붙는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승리였을 뿐 조이총 세력을 굴복시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1175년 7월 조이총의 부하 김존심이 고려 조정에 나타납니다. 대왕 폐하,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대는 어디서 온 누구인지 신분부터 밝히도록 하라. 소인은 서경의 반란숙의 조이총의 부하이옵니다. 뭐라? 조이총의 부하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 폐하. 헌데 어찌하여 반란군 진영을 벗어나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반란숙의 조이총이
소장을 장군 조규와 함께 금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사옵니다. 뭐라? 반란숙의 조위총이 금나라의 사신을? 그러하옵니다. 금나라에 가서 금나라 황제에게 전왕을 내쫓고 시해한 이 의방이 죄가를 구해바치라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금나라 황제에게 사실대로 말하였느냐? 아니옵니다, 대왕폐하. 금나라로 가던 도중에 더 이상 나라와 대왕폐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함께 가던 장군 조규를 중도에서 죽이고 내 친걸음에 개경으로 달려온 것이옵니다. 그래. 그대야말로 장한 고려의 신하로구나. 짐이 김존심 그대에게 내시강문 지구의 관직을 제수할 것이니라. 그리고 함께 거느리고 온 군대의 장수 60명에게도 모두 상과 관직을 내릴 것이니라. 황궁하옵니다, 대왕폐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고려의 무신 정권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사신으로 갔던 유흥규가 단식 수행을 벌인 뒤에 가까스로 금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조이총은 반란을 주동하는 처지에 무슨 목적으로 금나라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던 것일까요? 유창규, 최웅석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나라에서 꼭 왕위를 인정해줘야지 왕이 되냐 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겠는데 일대 고려하고 금하고는 사실상 사이가 어느 정도 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조이총 입장에서는 결국 왕위에 대해서 지금 의정 시위하고 명종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걸 이 금나라는 정례에 고려 왕에 대해서 책봉해줬던 이 금나라에서 만약 이게 잘못됐다 하는 인정을 해준다면은 조이총에서는 더 이상 뭐 바랄 수 없는 금상첨화겠죠. 이건 확실한 명분을 잡는 거죠. 금에서도 이거 잘못됐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걸 들은다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이런 입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총이 원병을 요청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꼭 그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국제관계가 소위 조공 책봉 질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취약한 세력들로서는 이 금나라의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금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소위 이제 천명을 받은 천자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워갖고 국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이총으로서는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당시 고려의 무신들이 거머쥐고 있던 정권이 불경스럽게도 임금을 살해하고 들어선 예에 어긋나는 정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정권을 타도하고자 봉기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금나라의 지지를 받고자 했던 서경 반란군 조이총의 외교적 시도는 사신으로 파견했던 김존심의 배신으로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이총은 금나라와의 독자적인 외교 교섭 시도를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사인 금사고려전을 들춰보면 서기 1175년 명종 5년에 해당하는 대정 15년조의 기사에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고려의 서경유수 조이총이 고려 국왕인 왕호를 배반하고 사원 등 96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여 황제에게 표를 올려서 이렇게 말하였다. 금나라 황제 폐하께 아뢰요. 고려의 조정에서는 금나라에 이전에 임금이 병에 걸려서 왕위를 동생에게 양위했다고 말했으나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고? 사실은 대장군 정중부, 낭장 이의방 등의 군인들이 왕을 시해하고서 지금의 임금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의 상전인
서경유수 조의총이 짐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고? 우리는 지금 고려 조정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고 있사옵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 지원해 주신다면 자비령 서쪽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40여 개의 성들을 모조리 황제 폐하께 바치겠다 했사옵니다. 자, 그렇다면 서경 반란군 총수인 조의총의 이러한 제안을 받은 금나라 황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금사 고려전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소개하자면 금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짐은 이미 지금의 고려 왕인 왕후에게 책봉을 내렸노라. 따라서 고려의 국왕은 왕후일진데 서경유수 조의총이 함부로 병졸들을 움직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나라의 땅을 짐에게 바치겠노라 얘기하고 있다. 짐이 어찌 반역을 일으킨 고려 신하의 포악한 짓을 도울 수 있겠는가? 여봐라! 이 자들을 모두 포박하여 고려 조정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금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국경이 변방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금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려의 지역이고 이 지역 세력들이 반란을 일단 일으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세력이야말로 어떻게 지금까지 금이 적대적이었던 세력들이 결집돼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 굳이 인정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없고 이거 고려 중앙정부가 무신해서 움직였던 아니면 쿠데타에 의해서 그것이 왕이 바뀌었던 간에 우리한테 애들이 협조적인 애들이면 금나라 입장에서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 반란 와중에서 이 서경세력 조총에 사실은 왔는데 여기 대해서 굳이 그걸 답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금나라의 황제가 군신 간의 도를 중히 여기고 윤리를 숭앙한 현군이어서 조의총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려 중앙조정의 편을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의 손익을 계산해 봤겠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제외교에서 반란 세력이 반란에 성공해서 정권을 잡으면 그때 가서 인정을 해주더라도 반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나라의 중앙조정을 제치고 반란군의 편을 드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조의총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그는 그가 본거지로 삼고 있는 서북 방면의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이런 명분을 내걸었을 것입니다. 동지들은 들으라! 지금 조정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불경스럽게도 임금을 시해한 도적의 무리들이다. 나 조의총은 그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 왕실의 존엄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금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모든 실상을 알렸다. 이제 금나라 황제는 우리가 고려 조정에서 반역의 무리들을 몰아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명종 5년 9월 의종과 명종 재위 기간 동안, 즉 무신정권 기간 동안 원로 문신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납니다. 공부시랑 유은규가 죽었다. 유은규는 평장사 유필의 아들로 총명하고 풍채가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이 옥 같은 사람, 즉 옥인이라 불렀다. 일찍이 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금나라 사람들이 그의 절조를 높게 여기어서 사신의 왕래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안부를 물었다. 무인 정권 시기의 문신으로서의 그의 활약상을 돌이켜보면 그는 대단한 원로 문신이었던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가 눈을 감았을 때 향년 45세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무신 정권 시기에 무신들이 모여서 정사를 논하던 중방이라는 기구를 소개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중방에 이런저런 고발이 끊을 새 없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의논할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산업급제 팽지서가 우리 중방이 고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니요? 무슨 내용인데 그러시오? 진사진공서가 비밀리에 전 남쪽의 성룡사라는 도적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옵니다. 그 말이 진실이요. 근래 들어 무고를 일삼는 무리들이 많다 하지 않았어? 설령 진실 여부가 미심쩍은 점이 있더라도 반란 음모와 관련된 사안은 가차없이 처단을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요. 대왕폐하께 보고해서 엄하게 국문을 한 다음에 옥에 가두어야 할 것이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죄상이 의심되면은 다시는 조정에 범접치 못하도록 저기 남쪽의 조그만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어디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시오. 일부 문신들이 남쪽의 도적들과 더불어서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거 없는 참소일 수도 있을 것인데. 참소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도교 승려 김윤승도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부 상서 이은수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자들 역시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김윤승을 비롯한 그 일당은 섬지방으로 귀양 보내고 병부 상서 이은수는 그 죄가 괘씸하나 벼슬을 낮추어서 멀리 거제연의 현령으로 발령을 내도록 대왕폐하께 아를 것이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고려사에는 중상모략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고한다는 의미의 참소 사건으로 기록하거나 혹은 역시 거짓으로 남을 고발했다는 의미의 무고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무위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면에 이제 정중부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고나 이방 시대보다는 좀 문신들도 숨통이 좀 트인 것 같아요. 이제 트였죠. 이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이제 문신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숨통이 트이면서 약간씩 불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말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물론 이방 시대보다 나아졌지만 그 전보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이 문신들도 조금씩 불만을 터뜨렸고 또 이제 지방이 이 시점 되면서 이제 지방민들, 지방 세력들도 이제 반란들의 기운들이 꽉 이제 높아져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하고 그 지방 출신의 중앙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뭔가 이 불만 터뜨려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팽배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려사에는 무고나 참소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방 정권 때와는 달리 정중부 정권이 들어서 다소 유연한 통치가 진행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문신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지방의 불만 세력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있다. 유창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최웅석 교수는 구금되거나 섬지방으로 유배된 인물들이 대체로 문신들인 것으로 미루어서 이 사건 역시 문무 대립을 이용한 무신 정권기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합니다. 문신들을 이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이제 되풀이되는 것이거든요. 무신 정변 당시에 주동자들이 이제 당시 이제 사회 모순의 여러 가지 근원들을 그 문신들의 탓이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들을 타도한 자신들의 위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권이 이제 불안정한 상황을 비상한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문무의 대립을 이용해서 무인들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강조하고 또 단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하급 무인들이라든가 무반 산직자들이 관직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주려면 또 이게 문반의 관직을 잠식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명종 5년 11월 대왕폐하 신 박소이옵니다. 오, 그래.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래, 금나라 황제로부터는 별 얘기가 없었어. 예, 대왕폐하. 여기 금나라 황제가 써준 국서가 있사옵니다. 어디? 고려국에서 사신이 글어를 전해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책봉에 대한 사례를 하였고 또한 왕위 계승과 관련된 일들을 상세히 진술하였어. 불의의 반란이 생겨서 두 나라 간의 왕래가 지연되리라 여겼는데 이미 반역을 평정하였다 하니
안심이 되는 바이요. 금나라 국왕이 고려의 명종에게 반란 사건이 평정되어서 안심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가 말한 반란은 이방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일컫는 듯합니다. 그러나 금나라 황제의 얘기와는 달리 당시 고려에서는 서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조이총의 난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대왕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반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사옵니다. 뭐라? 아니, 군사를 이끌고 서북으로 갔던 대장군 강점이 조위총의 군사에게 패하고 돌아와서 그 책임을 물어 관직을 박탈한 바 있는데 그 사이에 조위총이 이끄는 무리가 얼마나 더 불어났다는 것인가? 조위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장군. 뭐라? 조위총의 무리가 아니라 했는가? 그러하옵니다, 대왕폐하. 지금 공주의 명학소에서 일어난 반란이 인근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서 이미 공주가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이런 변고가 있나? 반란을 일으킨 명학소의 백성들은 천민 중에 천민일진데. 예, 천대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여 봉기했고 그 때문에 인근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호응하고 있다 하옵니다. 아무리 천대받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주모자가 있을 것 아니오? 예, 대왕폐하. 주모자가 2명이온데 그 이름이 망이와 망소이라 하옵니다. 그 유명한 망이 망소의 난이 터진 것입니다.